주인공 티타는 멕시코의 대농장을 운영하는 한 부부의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안타깝게도 티타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엄마 마마 엘레나는 하루아침에 대농장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죠. 뿐만 아니라 첫째 딸 로사우라, 둘째 딸 헤르트루디스, 막내딸 티타 다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엄마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인지 어린 티타에게 애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집 요리사 나차가 티타를 돌보게 하고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는데요. 그런 티타가 15살이 되었을 무렵에 마마 엘레나는 가모장,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티타가 떨리는 목소리로 페드로 무스키스가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올 거라면서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 티타의 나이가 겨우 15이었죠. 너에게 청혼을 하러 오는 거라면 아예 그만두라고 해라. 그 청년이나 나나 괜한 시간만 낭비하는 거니까. 네가 막내딸이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돌봐야 한다는 건 너도 잘 알지 않니? 티타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옆집 청년 페드로와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페드로가 아버지랑 구혼하기 위해서 온다는 걸 눈치챈 엄마가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잔인한 전통을 이야기해주는 구절입니다. 막내로 태어난 티타는 사랑하는 남자 페드로와 결혼할 수가 없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보살펴야 하는 그런 기막힌 운명인 거죠. 저라면 아마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도망을 가거나 했을 텐데 티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풍을 알게 된 페드로가 아주 충격적인 결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 제안은 바로 티타 대신에 첫째 딸 로사우라랑 결혼하라는 거였어요. 티타를 사랑해서 그 언니와 결혼하다니 정말 바보 같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들의 비극적인 사랑이 시작되고 티타는 죽을 만큼 절망스러웠겠죠. 나차는 많은 경험을 통해 티타가 만난 크리스마스 파이를 먹는 동안에 아무런 슬픔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방법도 통하지 않았다. 위가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티타는 배가 고파서 허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티타가 배가 고파하는 건 사랑하는 남자가 언니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는 티타를 마마 엘레나가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이들의 결혼식을 위한 웨딩 케이크를 티타한테 만들라고 가혹한 주문을 하는 거예요. 티타는 케이크를 만들면서 페드로를 향한 그리움과 절망과 좌절감 속에 너무 울어서 반죽하고 케이크 위에 발라야 하는 캐러멜 소스가 너무 묽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이 케이크를 먹은 하객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눈물은 이 괴이한 식중독의 첫 번째 증세에 불과했다. 모든 하객들은 크나큰 슬픔과 좌절감에 포로가 되었다. 결국 하객들 모두가 옛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안뜰이나 뒷뜰, 화장실로 흩어졌다. 모두 마법에 걸린 것 같았다. 마당 한가운데서 단체로 함께 토해야 했다. 케이크를 먹고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티타 한 사람뿐이었다. 티타가 요리를 하면서 막 울었던 그 감정이 음식에 녹아들어서 그 음식을 먹은 모든 사람에게 마법을 부리게 된 것 같아요. 흔히 음식을 할 때 어떤 기분으로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슬프면 구역질이 막 나오겠어요. 마마 엘레나는 티타가 케이크에 일부러 구토제를 넣어서 결혼식을 망치려고 계획한 거라면서 티타의 뺨을 세차게 후려 갈깁니다. 더 중요한 건 티타와 함께 요리했던 집 요리사인 나차가 그녀의 편에서 증언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케이크를 미리 맛보았던 나차가 그 전날 밤에 양손에 옛 애인의 사진을 꼭 쥐고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녀 역시 티타의 케이크를 맛보고 옛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 거겠죠. 이후 티타는 죽은 나차를 대신해서 집 요리사가 되어서 나의 불행을 부엌에서 요리를 통해서 정화시켜 갑니다. 티타에게 요리는 시련과 슬픔, 질투, 그리움, 정욕
내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통로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그 요리를 먹은 사람들에게도 계속 영향을 주죠. 페드로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그녀의 요리를 칭찬하지 않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상심한 티타는 더 맛있는 요리를 내놓기 위해 갖은 정성을 다 기울였다. 티타는 마마 엘레나가 페드로에게 식사를 칭찬하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다. 마마 엘레나는 로사우라가 임신 때문에 몸이 불어난 것만으로도 우울해하고 자신감 없어 하는데 그런 그녀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구실로 티타를 칭찬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다. 이 구절을 보면 페트로는 지금까지 티타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그 요리를 계속 칭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해 간 겁니다. 요리가 이들의 사랑의 매개가 된 게 분명하죠. 마마 엘레나가 꾸중한 줄도 모르고 페드로가 요리에 대해서 칭찬을 안 해주니까 티타는 풀이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람은 티타보다는 로사우라인데요. 페드로의 형식상의 부인 로사우라는 엄마 마마 엘레나가 시키는 대로 페드로랑 결혼했고 그의 아이까지 가졌는데 30kg 가까이 살이 쪄갖고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 집안의 전통의 가장 피해자는 어쩌면 로사우라가 아닐까요?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그는 숨을 죽였다. 티타였다. 페트로는 고양이처럼 사뿐히 일어나 조용히 티타를 쫓아갔다. 티타는 누군가가 자신의 입을 막고 끌어당기자 깜짝 놀랐다. 페트로는 티타에게 키스하면서 그녀의 손을 잡아당겨서 자신의 몸을 더듬게 했다. 페트로와 티타의 아찔한 첫 키스 장면입니다. 페트로와 로사우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 즉 조카를 위해서 티타는 젖까지 물려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로사우라가 젖이 안 나오니까 사랑하는 조카가 굶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죠. 그래서 티타에게 젖이 너무 풍성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 젖이 잘 나오게 하려고 하루 종일 맥주를 마시는 바람에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예요. 페트로는 그녀가 풍기는 향에 이끌려서 조용히 따라가서 첫 키스를 하게 된 건데 얼마나 뜨거운 감정이 오갔을까요? 불행 중 다행인지 그때 마마 엘레나가 티타를 찾는 소리에 서둘러서 둘은 몸을 뗍니다. 페트로는 티타와의 키스에서 그치지 않고 섹스도 하는데요. 티타와 할 때는 사랑이 넘치고 막 열정적인 반면에 로사우라랑은 매번 섹스답지 않은 섹스를 해요. 심지어 페드로는 그녀의 벗은 몸조차 제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삽입만 하는 그냥 아기를 낳는 섹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당연히 이 부부는 섹스리스가 되고 각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티타에게는 정말 완벽한 연인이었을지 몰라도 로사우라에게는 너무 잔인한 남편이네요. 사실 로사우라의 입장에서는 엄연히 이 둘이 외도죠. 부부 사이에 외도가 일어나면 사실은 외도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막 높아져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 자존감이 막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경쟁에서 내가 졌고 그리고 점점 비참해지니까요. 하지만 이들 사이를 힘겹게 지켜보던 로사우라는 티타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페드로가 나랑 왜 결혼했는지 그 이유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 결혼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너하고 페트로가 구석구석 숨어 다니면서 키스하다가 지옥에 떨어져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제 앞으로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녀도 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한 나는 상관없어. 만약 나중에 누군가 너희들이 함께 있는 걸 봐서 나를 또다시 우습게 만들면 그때는 둘 다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줄 알아. 로사우라는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 말이지만 티타에게 이 말을 하면서 속이 얼마나 썩었을까요? 너희 둘이 열심히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제발 남들 앞에서는 내 자존심만은 좀 지켜달라는 거잖아요. 어쩌면 정말 이 둘의 관계가 정실 부인인 로사우라로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 쿨한 척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보면 로사우라가 불륜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동생과 그 남자 사이에 끼어든 거잖아요. 아무리 엄마의 명령이긴 했어도 동생의 남자를 가로채서 결혼한 거니까 비극의 씨앗을 스스로 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중에 티타가 둘째 언니 헤르트루디스에게 페드로와의 섹스로 아기를 가진 것 같다고 고민을 막 하니까 헤르트루디스가 이렇게 말해요. 진실은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내 경우에는 너와 페트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데도 로사우라 언니가 아랑곳 없이 일부러 페트로와 결혼했다는 게 진실이야. 라면서 티타에게 끝까지 싸워서 페트로를 쟁취하라고 조언합니다. 로사우라 입장에서는 동생의 남자와 엄마가 결혼하라고 했을 때 거절하기만 했어도 이런 비참한 지경에 자기를 몰아넣지 않았어도 됐었을 텐데요. 이렇게 로사우라의 속은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로사우라는 티타와 페트로를 놓고 죽어요. 그런데 죽은 이유가 조금 독특합니다. 로사우라의 방귀 소리가 들려왔지만 페드로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평소보다 훨씬 더 길게 들리자 기분 좋지 않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어쩌면 옆집 사람들의 자동차 엔진 소리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니 자동차 엔진은 그렇게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 않았다. 사실 참 웃픈 상황이죠. 결혼 생활 동안 심각한 소화불량에 시달리다가 죽기 직전에 아주 길고 커다란 소리에 방귀를 뀌고 눈을 뜬 채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고약한 냄새까지 났다고 하는 걸 보면 매순간 남편을 감시하고 동생을 경계해야 하는 집에서 나갈 수조차 없었던 로사우라가 얼마나 속이 썩어서 죽었는지 저자는 아마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죽기 직전에 방귀를 뀌었고 냄새가 너무 심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로사우라가 그녀의 딸 역시 티타처럼 막내딸은 결혼하지 못하고 엄마를 죽을 때까지 보살펴야 한다는 전통의 희생물로 삼으려는 것 때문에 로사우라와 티타가 엄청나게 싸우게 되는데 그때 티타가 속으로 막 저주를 퍼부었었어요. 차라리 그 말을 안으로 집어삼켜 그 말이 푹푹 썩어서 벌레가 우글거릴 때까지 뱃속에 들어있는 게 더 나았을 텐데 라고요. 그 저주가 이루어졌던 걸까요? 아님 티타와 남편의 불륜을 참아내다가 속이 썩어버린 걸까요? 결국 티타와 페드로의 눈빛, 마음, 사랑이 로사우라를 시들게 했던 건 분명하죠.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서평을 보면요. 티타가 페드로 대신 티타를 진정으로 어른같이 사랑해주는 브라운과 결혼했어야 한다는 글들이 많아요. 브라운 박사는 로사우라가 첫째 아들 로베르토를 출산하던 날 티타를 보고 반합니다. 로사우라가 출산하기 전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기를 낳기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거든요. 박사는 티타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침착하게 아이를 받아낸 것을 매우 놀라워했다. 그는 5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로는 어떤 여자에게서도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거의 신혼이나 다름없던 때에 아내를 잃은 슬픔은 몇 년 동안 그를 사랑에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그런 그가 티타를 보는 순간 야릇한 감정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브라운은 함께 얼마 살지도 못하고 사별한 아내 이후로 티타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느껴요. 이때 태어난 로베르토를 티타가 돌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마마 엘레나는 페드로와 로사우라, 로베르토를 모두 먼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로베르토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티타는 마마 엘레나에게 엄마가 로베르토를 죽였다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는 집에 비둘기장으로 올라가서 며칠이 지나도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마 엘레나는 티타가 미쳤다면서 정신병원으로 보내려고 하죠. 그때 브라운 박사가 티타를 데리고 가요. 그런데 브라운은 그녀를 정신병원이 아닌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정말 극진히 간호해 줍니다. 그녀를 사랑으로 정성껏 보살펴주고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도 해줍니다. 우리 모두 몸 안에 성냥갑 하나씩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혼자서는 그 성냥에 불을 당길 수가 없다고 하셨죠. 산소와 촛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소는 사랑하는 사람의 입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불꽃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만 합니다. 이 책의 세계관에 의하면 우리 몸 안에 성냥갑 하나씩을 다 가지고 태어난대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 성냥갑의 성냥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른다는 거죠. 브라운 박사의 보살핌을 받던 티타는 자신을 잘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그와 결혼을 약속해요. 하지만 브라운과 결혼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페드로는 질투심에 활활 타게 되고 그리고 티타와 첫 섹스를 하게 됩니다. 결국 순결을 잃게 된 티타는 브라운과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의 순결을 빼앗긴 남자가 있다면서요. 결국 티타를 너무 사랑한 브라운은 티타를 페드로에게 보내줍니다. 어떻게 보면 티타의 페드로를 향한 사랑의 불씨가 식을 수도 있었는데 브라운이 보여준 사랑과 성냥 이야기가 오히려 그 불씨를 살려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는 브라운이 부리고 티타의 사랑은 페드로가 가져간 거죠. 티타에게는 자신의 몸 안에 성냥 불꽃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게 페드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22년이라는 긴 시간 후에야 드디어 단둘이 남게 된 티타와 페드로는 정말 불사르는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이 소설의 최고 관능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갑자기 끔찍한 침묵이 방 전체에 퍼졌기 때문이죠. 티타는 브라운 박사가 해준 말 중에 이 말을 기억했어야 해요. 성냥을 하나씩 켜도록 주의해야 해요. 아주 강렬한 흥분을 느껴서 우리 몸 안에 있던 성냥불이 모두 한꺼번에 타오르면 강렬한 광채가 일면서 평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그 이상이 보이게 될 겁니다. 페드로는 티타와 사랑을 나누다 죽습니다. 이를 알게 된 티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죠. 페드로가 없는 삶이 티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페드로의 곁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성냥갑에 불을 인위적으로 붙일 방법을 찾아 나서요. 티타는 성냥갑 안에 있던 성냥들을 하나씩 집어삼켰다. 티타는 성냥을 한 개비씩 씹을 때마다 두 눈을 꼭 감은 채 페드로와 함께 했던 가장 격렬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려고 했다. 티타는 결국 원하던 바를 이루었다. 티타는 죽는 순간까지도 페드로 생각뿐이네요. 페드로를 처음 만났던 순간, 그가 사랑을 고백하던 순간, 그가 장미꽃을 주던 순간, 화장실을 가던 길에 그에게 붙잡혀서 첫 키스와 애무를 했던 순간, 그와 첫 섹스를 했던 순간. 결국 티타는 페드로와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몸 안에 성냥갑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 불길로 집과 그 넓은 농장까지 모두 다 태워버리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